한 주간의 쟁점 있는 이슈들 패널들 직감으로 예측해보는 시간 월요일의 코너 한판 직감. 자, 앞으로 격주로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네, 그리고 새 얼굴 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네, 두 분의 공통점이 그 양당의 청년 최고위원 맞습니까? 네. 두 분 그 방송에서 좀 만나신 적 있으셨나요? 네, 최근에 봤어요. 아 최근에. 네. 그렇게 별로 이렇게 사이는 안 좋으신 거 아니, 그렇습니다. 네. 사이 좋아요, 사이 좋아요. 알겠습니다. 굳이 좋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래도 이제 깊이 있는 네. 토크를 위해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안부터 짚어보면 오늘 이제 문자 파동 또 있었어요.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이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관련해서 문자를 주고받았었는데 잠깐 그 이미지도 띄워주실까요, 유튜브에? 이제 이러한 문자를 보면서 이준석 전 대표는 무례한 짓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자꾸 사진에 찍히는 거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자, 두 분은 이 문자 어떻게 보셨어요? 자, 먼저 김용태 전 최고위원부터. 그래서 저는 그 소위 당의 어른이라고 하는 분들이 예. 참 정치의 품격을 많이 떨어뜨리는구나. 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윤핵관이고 정말 설사 윤핵관 아니시군요. 제가 만약에 윤핵관이라고 하시니까 윤핵관 아니시고. 이해관 아니에요? 이해관 아니에요? 이해관 아니 만약에 이해관이 아니세요? 만약에 그리고 아니, 부인할 걸 부인하셔야지. 계속해 주세요. 만약에 정말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지금 징계하겠다라는 그런 작전을 짠다고 하더라도 네. 설사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계란 다루듯이 조심하게 다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이게 사안을 굉장히 저는 윤핵관이란 분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오만하거나 아. 정치력이 없거나라고 생각되는데 네. 불행하게도 둘 다 해당되는 것 같아가지고 오만한 데다가 정치력까지 없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자, 박성민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다른 당 얘기지만. 네. 네, 뭐 이미 김용태 최고님의 착잡한 표정을 보면서 네. 얼마나 심각한지 좀 알았고요. 예. 국민의힘이 자정 능력과 인지 능력을 좀 잃은 상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런 정치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국민들 보시기에는 모두가 보더라도 이거는 비정상이라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 이 부분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이걸 지금쯤 왔으면 사실 고쳐야죠. 뭐 네버엔딩 비데이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버엔딩 비데이. 지금 시점에서 계속 이런 무리수를 두고 이런 부주의한 장면이 찍히는 거는 예. 이미 내부에서는 자정 능력이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문자 아니다. 8월 13일 날 주고받았던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8월 13일 날 문자에서는 문제 없는 겁니까? 문제가 있죠. 어쨌든 뭐 정진석 의원 국회 부의장이셨고 당시에 뭐 우크라이나 사태를 가지고 당 대표와 어떤 논쟁도 되게 그랬죠. 벌이셨던 분이고 예. 뭐 일각에서는 윤핵관이라고 지칭되셨던 분인데 예. 물론 유상범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 표출이다라고 항변하시고 주장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 글쎄요 많은 국민들께서 여기 윤리위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닐까에 대한 추측을 하고 계신 그 가운데 예. 이렇게 불필요하게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들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시점에서 예. 더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굉장히 부적절했다 생각됩니다. 오해를 사는 행동이 아니라 이해를 돕는 행동이에요. 거의 증거 마냥. 네. 굉장히 그 설득력 있는 설명이었어요. 그 이해를 돕는 문자였다. 자, 김성애 소장님. 맞습니까? 네, 그러네요. 두 분이 공감을 이뤘습니다. 이해를 돕는 문자였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직감 이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시작 결국 제명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이제 윤리 징계 수준 결정이 이제 곧 나올 텐데 제명까지 갈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자,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용태 전 최고위께서. 또 저부터인가요? 예. 괴로우시는 우리 박성민 최고부터 먼저 해주세요. 예, 박성민 최고. 아니 사실 윤리위가 독립기구라면 당 내부에서도 윤리위의 징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을 못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의 윤리위가 사실 중립성과 도덕성 뭐 이런 모든 부분에서 낙제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국민의힘 관계자들 얘기는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일체의 전화도 안 받는다. 진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윤리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렇게 보더라도 징계에 있어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징계를 한 것이 사실 아니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물론 뭐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소지는 충분히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윤리위를 개최해서 징계를 하겠다라는 액션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아예 이제 눈앞에서 치워버리려는 행동의 확인 사살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눈앞에서 치워버리려고 한다. 자, 김영태 최고위원. 그러니까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리위원장께서 굉장히 독립적으로 연락을 안 받고 하신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예. 뭐 객관적으로는 그게 맞겠죠. 근데 이게 정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도부와 예. 어떤 의사 교류가 안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다 정치 과정이고 그렇죠. 어떤 윤리의 결정을 하기 전에 사실 지도부와의 어떤 소통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게 네. 물론 세련되게 돼야 되겠죠. 예, 세련되게. 근데 이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더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당대표의 징계 절차를 개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리위는 어디까지나 국민의힘의 안에서 존재하는 윤리위고요. 예. 국민의힘은 정권을 획득하려는 그 정당 안에 있는 윤리위거든요. 예. 근데 윤리위가 마치 무슨 헌법기관인 양 행동을 하는데 아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대표 징계 절차 개시받는 윤리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런 행동들이 다 납득이 되지 않고요. 예. 글쎄요, 그 지금 윤리위가 아무리 객관적이고 독립적이고 공정하다라고 말한다고 한들 예. 국민들께서 또 당원들께서 그걸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신 아니 작가님. 근데 예. 네, 박성민 그 최고위원.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이번에 징계에 관련해서 얘기한 것 중에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데 예. 그럼 윤핵관들은 당에 이로운 행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뭐 권성동 전 원내대표나 이번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시죠. 그 문자 공개된 거는 그럼 당의 위신을 높인 건가요? 이런 부분에서 이 징계가 객관성을 잃었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결국에 제명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예. 거기에 대한 평가는 저는 국민들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명 됩니까? 박성민 최고위원. 제명 될 저는 거예요? 결말이 정해진 드라마라고 생각해서 결말은 제명으로 네. 정해져 있습니까? 자, 김영태 최고위원은 제명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제가 윤리위원이고 아까도 다시 또 가정해서 제가 윤핵관이라고 정말 가정한다면 되고 저는 싶으신 거 아니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명하지 않을 오히려 것이다. 그건 당원권 정지를 상식적인 6개월보다 판단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아까도 제가 사람들 얘기했는데 이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어떤 이론을 가려면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는 가정이 있어야 가정이 되는데 합리적이지 않고 계속 비합리적이다 보니까 아까 나온 거죠. 윤핵관에 대해서 일단 이 사람들이 도덕성도 후지고 머리도 나쁘다 그랬잖아요. 아니 글쎄 일단 만약에 제명을 불러일으키면 지금 일각에서는 예. 가처분이 각하될 거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예. 반대의 법률가들에 따르면 또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예. 제명을 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또 가처분을 걸 가처분 또 거고 걸겠죠. 같은 재판부가 걸릴 텐데 아. 그럼 지금 재판부 같은 경우는 3차, 4차에 영향을 미치는 이 제명 효과를 불러내는 이 가처분은 예. 아마 병합해서 심리를 할 수도 있다라는 법률가들의 의견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제가 합리적인 윤리위원이라면 그리고 만약에 징계를 해야겠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제명보다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이상의 효과, 그러니까 뭐 7개월 정도의 당원권 정지를 불러일으켜서 7개월. 그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보는데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 그 윤리위원이라는 분들 지금 예. 마치 뭐에 씌인 것처럼 아. 충성 경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명을 정말 하실까봐 좀 걱정됩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이잖아요. 음. 그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위 열렸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캥거루 법정이다. 결론 정해져 있다. 이번에 그 윤리위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고 모든 국민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이게 사실상 이게 한 정당의 윤리위인데 지금 위상이 무슨 정치보위부, 북한의 정치보위부나 아니면 50대 국보위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권력기관의 수단이 돼서 사실 초법적인 행동들을 한단 말이죠. 아까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당의 위신을 실추한다? 이런 거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대표 향해가지고 이 XX 저 XX한 그분부터 징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막에도 윤핵관이 얼마나 그 부적절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예. 그 핸드폰 노출시켜가지고 거기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런 거 예. 다 징계가 돼야 되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징계가 결과가 굉장히 극단적이잖아요. 제명이란 말이죠. 이런 권한을 과연 모든 당원들이 뽑은 대표를 제명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어떤 이 사람들 그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그분의 굉장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하고 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권력의 도구로 지금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윤리위가. 너무나 크다라는 거고 이게 앞으로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판에는 징계의 자유가 있다. 김무성 소장님. 우리 홍준표 시장은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일단 이준석 대표랑은 함께하지 못하겠다는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하셨습니까? 홍준표 그렇게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징계 자유가 당연히 있는데 그럼 징계 자유가 보장되려면 징계하는 자들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해요. 이제 근데 당장 뭐 몇몇이서 18일에 비대위가 그러니까 윤리가 열릴 거라고 하면서 비아냥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출국하자마자 징계하려고 모일 것이다. 그런 얘기 들을 때 저희가 다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몰상식하게 제가 그랬어요. 예. 너무 나간 얘기 아니냐.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는 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맞아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면이 있네요. 근데 이제 이항희 교수라는 분이 사실 알고 보면 이 박정희 정부 때 그 아버지가 정책 발언을 하다가 미국으로 난민으로 넘어가서 국적이 없이 미국에서 이분도 그 다음에 넘어가서 초등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난민 생활을 했던 분이세요. 이항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예, 이항희 윤리위원장이 본인도 미국에서 정치적 탄압으로 난민 생활을 해봤고 그래서 아동 문제와 인권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이 유엔 인권 뭐 아동 인권 뭐 이런 관련된 일도 하시고 예. 이쪽에서 쭉 전문가시라서 네.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서 이런 걸 한다는 건 사실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된다.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부위원장이 하필이면 유상범 의원 지금 이제 문제가 되셨던 분 이렇게 조합이라고 놓고 보면 이건 저의 어디까지나 그냥 소설적 추측입니다만 이항희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이건 징계해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계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실무적으로 유상범 부위원장이 이런 식의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라는 조언을 같이 하면서 서로 불타오르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서로 불타오르고 있어요. 근데 시너지. 저는 그게 시너지가 나네요. 이상한 방면에서. 근데 저는 윤리위는 조금 더 냉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그만둔 건 뭐냐면은 유상범, 알리바이거든요. 유상범 의원.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죠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나 어제는 빠졌다. 했는데 이미. 나 빠졌다. 예, 이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이 결정에 난 그렇다고 없다. 이미 과거에 벌어진 일들이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런 예단을 가지고 이 사람이 윤리위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런 정무적 판단들을 하지 않습니까? 윤리위가 한 정당 내에 있는 윤리위란 그렇죠. 말이죠. 라고 한다면 거기서 굉장히 정무적 판단들 할 때 이항이 그분이 그런 판단을 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 누가 있겠느냐? 이분이 했겠죠. 그래도 이제 윤리위나 혹은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 징계를 하려는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오죽했으면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한 게 봐라. 이게 당 대표, 여당 대표가 어떤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이냐. 오죽하면 우리도 이러겠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석 대표의 표현에 있어서 많은 일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당원들이 예. 불편해하신 것도 사실이죠. 예. 그리고 과연 그게 적절했느냐에 대한 평가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정말 윤리위가 징계를 한다면 판단 근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합을 저해한다고 했잖아요. 이준석 예. 대표가. 그러면 정말 그렇게 해서 이준석 대표를 징계한다면 같은 잣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을 저해했던 사건 중에 하나인 문자 공개 사건. 예. 여기에 당사자인 대통령도 정말 처벌할 것이냐.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어떤 사이코패스라고 표현했던 모 의원이라든지 비난의 표현을 하면서 당내 갈등을 계속 부추겼던 의원들까지도 다 같은 잣대를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봤을 때 글쎄 윤리가 또 여기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단 말이죠. 통합을 네. 저해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쪽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윤핵관 아무리 생각해도 이준석 대표는 윤핵관들을 쳐낼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당 밖으로. 대표로서. 근데 저 사람들은 이준석 대표를 쳐낼 생각은 있거든요. 라고 한다면 이번 사태 본질이 누구냐. 글쎄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결국 공천이라는 과정까지 가선 윤핵관들을 다 당에서 그러니까 최소한 공천을 못 받게 밀어내야 된다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아니 접근을 그거는 했을 것 당 같은데.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상적인 권력 투쟁이고 아예 당 바깥으로 쫓아낼 생각까지 있었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런 계획을 가진 것은 이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또 그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여 왔고 그다음에 모든 국민이 볼 때도 뻔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정해진 결론을 땅에서 좀 법과 절차를 무시해가면서까지 달려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의 화합을 저해한 것은 그 사람들인데 좀 뒤집힌 바뀌었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박성민 정당이 전 계속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집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 계속 신임을 받아야 하고 조금이라도 우리 정당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그래 쟤네 괜찮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 그거는 결국에 정무적이고 이른바 전략적인 판단에서 의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선택은 사실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계속해서 감정적인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감정적 선택이다. 지금 이번에 추가 징계를 하겠다는 것도 저는 감정적인 이유가 커 보여요. 근데 만약에 그래 그렇게까지
어린아이처럼 정치하시진 않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한 번 더 보면 국민의힘을 향해. 그렇죠. 국민의힘을 향해 보면 저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가처분이 제가 봤을 때 이준석 전 대표 성격상 계속 갈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네버엔딩. 가처분을 걸 네버엔딩 겁니다. 가처분. 근데 그 상황이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의 권리가 강제적으로 박탈되는 상황이라는 그 상황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아예 당의 구성원에서 이렇게 빼버리고 빼버리겠다. 나면 사실 그 권한은 내부 징계이기 때문에 법원이 개입할 여지가 좀 줄어들지 않겠냐. 사실 내부 징계이기 때문에 뭐 그 전에 박탈의 과정들은 사실 법적으로 좀 민주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할 수는 있어도 내부 윤리위에서 징계하는 것은 법원도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좀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감정적인 이유로 본다면 이준석 대표가 너무 싫어서 이제 아예 제거를 하는 것이고 예. 설마 그러겠냐. 그래도 다른 이유가 있겠지라는 일말의 기대를 갖고 보면 이런 거는 있다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예. 근데 진짜 지난 주말에 윤리위 징계 개시와 더불어서 경찰 소환 받았잖아요. 비공개 아마 소환이었던 것 같은데 경찰 조사 어떤 수사 내용을 통해서 뭔가 또 어떤 징계를 위한 단초가 될 만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 뭐 언론 보도의 추측 보도를 네. 따르면 아무래도 윤리위원 중에 몇 분이 뭐 경찰 조사 내용을 알아서도 안 되지만 그 경찰 조사 내용을 알고 이렇게 대응했다는 추측성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추측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글쎄요 저는 정말 경악할 사건이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홍준표 시장께서 뭐 징계의 자유가 징계의 있다. 자유라고 말씀하셨던데 글쎄요 저는 이게 징계의 자유라는 표현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100번 양보해서 징계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이게 징계의 자유랑 표현의 자유가 부닥치면은 당연히 표현의 자유가 상위에 우선돼야 있어야 된다고 된다. 보거든요. 저희가 민주정당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당인데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을 향해서 표현의 자유를 그 관련해가지고 이제 모욕적인 표현을 썼다고 해서 고소고발했던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저희 당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했다고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비판하셨던 당원분들이 다 가만히 계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글쎄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죠. 그 뭐랄까요? 이제 당이 좀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윤핵관들이 이선으로 후퇴하겠다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전 원내대표가 됐고 장제원 의원도 난 이선으로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니 언젠 일선에 있었어요 그분? 본인이 그랬다고 했으니까요. 저 당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국민의힘 안정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네, 김성현 소장님. 안 되죠. 안 예. 됩니까? 28일에 무슨 또 가처분 신청 또 결과 나오고 그다음에 또 뭐 가처분하고 그 뭐 너무 복잡하게 소송들 하시니까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제 서울 남부지법이라는 영등포를 관할하고 있는 황 부장판사께서 황정수 수석 부장판사님의 수석 부장판사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게 국민의힘으로서는 넘을 수가 없는 산인 겁니다. 수석은 원래 한 명이니까요. 예. 그런데 그분을 인사를 내지 않는 이상은 거기서 계속 게다가 처음에 너무 길게 결정문을 써 놓으셔서 그 내용과 다르게 이제는 더 이상 겁나서 못 하겠습니다라고 판결을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무한의 반복이니까 비대위가 결국 저는 비비대위도 해산이 돼서 주호영 원내대표로 모든 게 쏠리는데 문제는 이거 좀 웃으면 안 되는데 저기 전 최고위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나쁜 생각을 저분이라도 해주세요. 최고위원으로 놔뒀으면 되는데 저렇게 된 상태에서 원내대표하고 그다음에 정책위 의장 그리고 최고위원들을 몇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당원 개정을 통해서 중앙위에서 중앙위 맞죠? 전국이요. 예, 전국이라고 하죠. 전국위에서 중앙 민주당의 정중앙이 국민의힘 전국위에서 최고위원을 새로 뽑는 걸 못하게 바꿨어요 제도를. 그러니까 최고위원을 채울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말 그대로 진짜 비상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전 최고위원님? 저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국민들이 알아들으실 필요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정진석 비대위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뭐냐면요. 예. 만약에 정말 3차 가처분이 인용이 인용된다면 되면 지금 원내대표도 새로 뽑아야 된다는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비대위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무효가 되면 그 원내대표를 선출했던 선거관리위원회를 이 지금 비대위가 의결했거든요. 그러면 선관위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원내대표는 다시 도로 마무가 돼서 원내대표도 새로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주호영 원내대표 추대를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그렇군요. 김성현 소장이 말씀하신 그 당원 당규 개정안, 그래서 일각에서 윤핵관들이 문제 없다고 하는 그 당원 당규 개정안을 제가 공고문을 찾아보니까요. 9월 2일쯤에 공고가 올라왔는데 네. 그 직인을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아. 공고문 자체가 전국의 소집 공고가. 근데 비대위가 그 주호영 비대위가 무효 처분 받았잖아요.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란 거 자체가 무효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당대표 직무대행이었으면 몰랐지만 아하, 그 직인 자체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공고가 나가서 절차적인 하자가 이게 계속 문제가 되게 아이고. 되면 제 코미디네. 코미디. 3차 가처분도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절차적 하자가 다음 문제 주에. 있었기 때문에 다음 왜냐하면 그 당원 당규 소집을 개정을 위한 전국위 자체가 공고문 무효다.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거든요. 맨인블랙 볼펜 수입을 검토해 보셔야겠어요. 굉장히 지금 뭐 모든 걸 잊고 새로 세 분이 되게 시작해야지. 즐거워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점점 어깨가 비극입니다. 움츠러드세요. 예, 옆에서 비극이고. 보니까 이렇게. 예, 자 박성민 최고위원. 저 네. 구경하는 자, 거 재밌어요. 이런 상황. 자, 국민적 피로감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자,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이제 예, 계속 강대강으로 갈 것 같아 보여가지고 아하, 이준석 전 대표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뭐 예. 이미 내가 달걀이냐 품게 이런 저희 발언까지 방송에서 말씀했습니다. 하셨잖아요. 네. 사실 그런 걸 보면 이준석 대표도 한 수 접어줄 마음이 없는 것이고 아하.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한 감정적인 호불호는 이제 치워야죠. 치우고 이제 전략적인 선택 그리고 국민들 눈에 보시기에 이게 맞냐라는 이 좀 정상적인 판단의 과정에 들어서야 되는데 추가 징계를 하겠다고 나서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 그리고 이번에 주호영 원내대표 되신 것도 윤핵관들이 이선으로 물러나셨다고 하지만 원내대표 선거 있기 전에 나왔던 기사를 보면 예. 주호영 원내대표로 추대하자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화 돌린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이제 그런 기사를 봤기 투표보다는 때문에 추대해야 된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유인즉슨 당의 혼란을 줄이자라는 거지만 결국에는 미는 사람이 있었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윤핵관들이 진짜 이선으로 후퇴했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군요. 자, 가처분 인용이냐 기간이 다음 주 결과 나오는데 김명태 최고께서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뭐 같은 재판부기 때문에 우리 박성민 최고께서는 인용. 저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애 소장님. 그러니까 뭔가를 예측한다는 게 무의미해졌다고 생각했어요. 아, 인용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진 작가님. 결정문을 써야 되잖아요. 아, 예. 결정문은 자기 정합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마 판사님도 굉장히 괴로우실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국민의힘 상황 갈수록 안개 속에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첫 메시지로 한반도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4주년을 맞아서 오늘입니다. 대화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모든 대화의 출발점이 신뢰다. 신뢰는 남북 간에 합의된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면서 이제 합의 이행을 촉구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제 그 뉴욕 타임즈와 인터뷰 공개가 됐었는데 그 문 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쇼다. 정치적인 쇼다. 문 전 대통령은 교실에서 한 친구에게만 사로잡힌 학생 같아 보였다. 그 한 친구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전현직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붙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성민 전 최고위원.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보여주는 일련의 흐름들이 북송 어민 사건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피격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 계속 피격 사건. 그쵸 예. 계속해서 들춰내고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 합의까지도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첫 번째는 이제 안보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 지점을 좀 제기하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외신에 나가서 인터뷰를 한다는 건 우리나라의 국격과 연결된 일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전임 대통령에 대한 특히 전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뭐 노선에 대한 이런 부분은 충분히 평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굳이 그런 수준 낮은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비판하셔야 했나? 교실에서 한 친구에게 사로잡혔다. 이 그렇죠. 표현. 그런 아니. 생각이 들고 음. 네, 한 친구에게만 뭐 집착했다, 사로잡힌 학생 같아 보였다라고 비판하신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면 그렇게 비판을 하실 것이면 지금 대북 정책에 대해서 본인의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대안은 뭐 담대한 제안이라고는 하나, 담대한 구상. 담대한 구상이라고는 하나 그 제안이 사실 북한에서는 오히려 더 강경한 태세로 전환하는데 일조를 했고 예. 이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뭐 선제 타격론이나 강경하게 북한과의 관계를 설정하겠다는 모습을 예. 보여준 차원에서 예. 과연 남북 관계를 위해 그토록 노력했던 전임 정부의 성과를 이렇게 폄훼할 자격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진 작가님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뭐 그다음 예. 자, 김용태 전 최고위원.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남북 대화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궁극적으로 종전선언도 궁극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에서 그걸 보여줬던 것의 결말은 국민들께서 안보 불안을 느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장평화쇼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이 결국에 정권 교체로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9.19 그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이 먼저 했잖아요. 창린도 같은데 2019년 11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창린도 해안포 부대 가서 사격 지시를 했었고요. 또 2020년 5월에 남측 GP를 향해서 또 사격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북한이 먼저 신뢰를 깼었고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다 깼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말은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안보 불안을 느끼셨고 위장평화쇼라는 것이 보여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와서 다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는 말씀은 하실 수 있다고 봐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퇴임하시면 아무 말씀도 하지 말고 사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애정을 갖고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는 남북관계에 대한 진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점을 저는 계속 생각하시면서 강조하셨던 거라고 봅니다. 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 국방위 여당 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당에서는 그래도 금도가 있지 않냐. 근데 전직 대통령을 국정감사 부른 적이 있었냐 이런 반론인데 자, 신 작가님. 쓸데없는 짓이죠. 그런 짓 안 국민의힘?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이. 네. 뻔하잖아요. 그래서 뭔 얘기를 듣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렇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한 번 더 평화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다만 어떻게 들리냐면 공허하게 들리거든요. 공허하다. 지금 상황 속에서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냐라는 거고 거기에 대한 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반응도 정치적인 쇼다. 이건 상당히 정치적인 규정이거든요. 이번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이 외교 안보는 사실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연속성을 좀 강조하는 방향으로 좀 갔어야 되는 거고 솔직히 말하면 이 정권이나 저 정권이나 옵션 없어요. 한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뻔하거든요. 말만 뭐 아무리 해봤자 다 레토릭에 불과하고 아무리 담대해봤자 까보면 아무 내용도 없는 거고 이런 거란 말이죠. 예, 예. 그런 상태 속에서 정치적인 쇼다라고 한다기보다도 지난 정권에서 이런 성과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다운 발언이죠. 근데 정치적인 쇼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굉장히 오른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이 그 레토릭이죠. 그걸 가져다가 이걸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정책적인 태도가 아니라 상당히 정치적인 그것도 상당히 수준이 좀 낮은 태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자꾸 그 대통령 그 전직 대통령 불러내겠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런 것들. 예.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 청문회에 그 증인 채택하려고 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권의 어떤 대북 정책 관련해서 이미 국민들께서 평가가 다 끝났고 선거로 정권 교체라는 답을 주셨기 때문에 예. 여기에 굳이 불필요한 정쟁을 일으킬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제 남북관계에 관련해서는 남북관계 정책 관련해서는 전 정권에 이어달리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박성민 윤석열 전 최고위원. 정부를 만약에 우리가 뭐 어디 검색창에 친다라고 하면 예. 저는 연관 검색어로 문재인 정부가 뜰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지금 이 정부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 전임 정권 망신주기나 전임 정권 관련된 거 계속 끌어와서 정치 쟁점화 시키는 것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사실 지금 이 시점 취임한 지 100일이 어쨌든 넘었고 그래도 네. 나름 집권 초기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고 또 특히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 이 시점에 계속해서 집권 여당도 그렇고 뭐 내부 징계 때문에 그렇게 뭐 정신없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할 일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남은 파이에서마저도 이준석 대표 공격하는 거 외에 그 파이에서마저도 문재인 정부 공격하면서 계속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은 좀 얕은 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을 들어보면 대화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모든 대화의 출발점은 신뢰다. 신뢰는 남북 간의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 그냥 원론이잖아요. 이거는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냥 누구나 다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실 거니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굳이 거기다가 뭘 더 덧붙여가지고 싸움을 만들 필요가 있었는가 싶어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영빈관 신축 논란이 있죠. 이제 논란 하루 만에 대통령이 이제 철회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후폭풍이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 대통령실을 감찰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본인도 언론에 나오기 전까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또 국무총리께서 모르실 수가 있을까? 이게 그럼 얼마 단위의 예산이어야지 총리가 아시는 건가?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자, 김용태 최고위원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일단 뭐 대통령실 감찰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미 대통령께서 물론 영빈관 신축이 저는 잘못됐다고 봤고 대통령께서도 그것을 알고 이제 철회 지시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로 이제 저는 끝났다고 끝.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굳이 또 감찰을 해야 된다는 주장 자체가 저는 불필요한 정쟁을 계속 야기한다고 생각되거든요. 의미 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성민 전 최고위원. 사실 세금 낭비하려다가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세금 도둑 마냥 국민들의 혈세 가지고 영빈관 신축하겠다는 무리한 시도하다가 걸리니까 지금 다시 발 뺀 거잖아요. 네. 전 이 정도 세금을 쓰는 일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청와대를 이전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렇게 바꾼다고 했을 때 그때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496억이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건 본인의 말을 뒤집으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 정도 되는 규모이고 어쨌든 본인이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거의 했다시피 할 수 있는 시그니처를 바꾼다는 거는 네. 시그니처 메뉴를 조금이라도 손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기본적인 원칙도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제가 좀 황당한 것은 내부에서 총무비서관 말고 이 사안을 몰랐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 수석급들도 대통령실에 근무를 마지막까지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새로 짓고 뭐 이제 영빈관 그러니까 짓는다. 솔직히 예산이나 이런 거는 대통령과 총무비서관이 직접 이제 독대를 해서 결재를 받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 그래요? 근데 그런 건 내부 예산이나 내부 인사 승진이나 이런 부분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사안이고 예. 대통령의 지지율과도 사실 연동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참모들이 고민해서 직언하고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물가도 오르고 서민들 주머니가 팍팍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이 저지를 할 수 있는 회의조차 안 하고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조차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논리가 부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었다. 진 작가님.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사실 영빈관을 짓느냐 마느냐는 다시 논의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도 이거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바 있고 이번에 사람들도 개보수가 필요하다 뭐 그렇죠. 이런 거죠. 조코이 대통령 딱 만나고 나가지고 그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쪽 저쪽 둘 다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점이 맞느냐. 그다음에 지금 국민적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 사회적 공론화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없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자꾸 어디로 가냐면 민주당은 딱 공식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기승전건이에요. 무조건.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있었다. 기승전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소한 것들을 부풀리고 그다음에 이미 지나간 것들 계속 반복하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갖다 접근하면은 사건 그 사태의 본질에서 좀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정쟁만 나오고 여기 들어갈 사회적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치거든요. 들어주는 것도. 근데 김건희 여사 얘기를 뭐 민주당에 몇 명이나 했다고 자꾸 김건희를 강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국회에서 내내 한 얘기가 김건희인데 지금. 저는 동의가 좀 어렵고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실에 예. 대통령실의 10초? 인사 20초. 총무기획비서관도 검찰 출신, 인사기획비서관도 검찰 출신, 검찰총장이 만족할 만한 일이면 국민들이 모르게 검찰총장 하던 시절대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한판집가 오늘 새로운 얼굴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